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서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들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한 염증 등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고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가 되면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또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들깨의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바로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DHA 성분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에 흡수가 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이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들이 많죠.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EPA로도 바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약 11.5g, 고등어에는 9.9g, 그리고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고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 또한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건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도 촉진을 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들기름이 만약 산패가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빨리 드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 준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의 껍질은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는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들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 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 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좀 건조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 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 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죠. 약에만 의지하면 숫자는 내려가도 몸 자체의 조절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내 몸이 혈당은 다스리게 만들어야 오래 버틴다. 그러려면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죠.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다는 것 자체보다 높아진 당이 혈관을 상하게 해서 눈이나 신장, 말초신경을 망가뜨리고 결국 심장, 뇌혈관 질환을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 혈당보다 살짝 높은 전 당뇨 단계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공복 혈당이 100을 넘고 식후 2시간 수치가 약 140을 웃돌면 이미 경고등이 한번 켜진 거예요. 다행히 2단계에서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면 실생활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저녁을 드신 뒤 3시간 이상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 3시간과 밤잠 7시간을 합치면 우리 몸은 최소 12시간 정도는 쉬게 되는데 그 사이 인슐린도 숨을 돌리고 간과 근육이 쌓인 포도당을 천천히 소모하죠.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20 정도 뚝 떨어지신다는 분들 많아요. 둘째, 식사를 거꾸로 하시는 거죠. 밥부터 넣지 말고 먼저 채소를, 그 다음 단백질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를 가볍게 채워주면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채소가 없다면 삶은 달걀 한 알이라도 먼저 드세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걱정도 크지 않아요. 닭가슴살이나 연두부, 견과류 한 줌도 좋아요. 셋째, 식후 10분이라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서너 층 올라가거나 집안을 왕복으로 걸으셔도 되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을 한 번에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10분을 3번씩 움직이는 쪽이 혈당 조절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하체 근육이 혈당을 제일 많이 저장하니 스쿼트처럼 허벅지를 쓰는 동작이면 금상첨화죠. 무릎이 불편하시면 벽에 등을 대고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하죠. 이 3가지 기본기를 깔고 나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남겠죠. 먼저 당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착한 식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삶은 달걀은 들고 다니기 쉽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또 잡아주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달콤하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아서 당 흡수를 천천히 끌고 가죠. 생으로 씹어도 좋고 생즙으로 갈아도 다른 과일 주스처럼 혈당이 확 오르진 않아요. 세 번째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예요.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죠. 국, 무침, 샐러드 어디에 넣어도 맛이 과하지 않아 매일 드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흰쌀, 흰 밀가루처럼 속이 비어있는 하얀 탄수화물 대신 현미귀리, 보리 같은 거친 곡물을 40에서 50%만 섞어도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져요. 현미가 소화에 부담되면 오븐도미처럼 겉껍질을 살짝 깎은 쌀을 쓰시면 되죠. 귀리죽 한 그릇, 현미죽 한 그릇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겠죠. 다섯 번째는 콩과 두부예요. 콩단백은 식물성이라 지방이 거의 없고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관 건강까지 보태주죠. 두부는 팩재로 들고 다니며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국, 볶음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리죠. 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 약간, 들깨가루도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건강한 지방 공급원이죠. 단 무첨가 무가당 제품인지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요. 피해야 할 음식도 짚어야겠죠. 첫 번째는 말린 과일. 수분이 빠진 자리만큼 당 성분이 농축돼서 한 줌만 집어도 혈당이 훌쩍 올라가요. 같은 과일이면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편이 낫고, 둘째는 각종 단맛 음료예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각설탕 한 8개가 들어가니 식단 관리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감수성을 흐린다는 보고가 많으니 가급적 물이나 설탕 없이 우린 차를 선택하세요. 셋째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 하루 2-3잔씩 계속 쌓이면 혈당은 물론 체지방까지 늘어나겠죠. 카페인이 필요하면 혈당 없는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흰 밀가루죠. 새하얀 빵과 국수, 케이크, 과자는 속이 비어 있어서 입에 넣는 즉시 포도당으로 풀리죠. 빵이 먹고 싶을 때는 통밀빵으로, 면이 당길 때는 메밀면이나 겉면에 채소를 듬뿍 한번 넣어보세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면 나트륨과 탄수화물 섭취는 절반은 줄일 수가 있어요. 혹시 나는 살이 빠져서 힘든 마른 당뇨인데 더 먹으라니 겁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오히려 일정한 열량을 꾸준히 섭취해 근육량을 늘려야 돼요. 밥은 흰쌀보다는 잡곡과 고구마, 단호박 같은 복합탄수화물로, 단백질은 달걀, 두부, 생선을, 지방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으로 채우면 혈당은 안정되고 체중도 서서히 회복되죠. 반면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식사량을 10%만 줄이고 탄산음료, 과자처럼 비어있는 열량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혈당이 함께 내려가죠. 아침에는 귀리죽 반 공기에 미역국, 삶은 달걀 한 알, 김치 작은 접시, 점심은 현미, 힐산, 5대5로 지은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볶음, 두부부침, 된장국, 식사 전에 상추, 오이 몇 개를 속을 달래면 좋겠죠. 저녁은 고구마 작은 거 하나, 구운 생선 토막, 들깨 넣은 미역무침, 10분 산책, 이렇게만 잡아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고루 맞고 나트륨과 당분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가 있겠죠. 혹시 아이고 나는 몇 끼니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없어서 공복이 길어질 수가 없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12시간 공복은 하루 3끼를 드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든든히 잡곡밥을 드시고 점심을 정오쯤, 저녁을 오후 6시 전에 마치면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딱 13시간 공복이 되죠. 정 불안하면 저녁 식사량을 살짝 줄이고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처음에는 헛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깨던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인슐린이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내놔 포도당을 세포 속 창고에 넣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루 종일 간식이 끊이지 않으면 인슐린은 계속 일하게 돼요. 지친 인슐린은 열쇠 구멍을 잘 찾지 못해서 문을 덜 열고 그 결과 혈당이 자꾸 혈관에 남아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니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간식도 설탕 한 알도 우유 한 모금도 끊고 인슐린에게 휴가를 줘야 돼요. 식재료를 고를 때도 작은 요령이 있죠. 마트 선반 맨 위와 맨 아래 칸을 눈여겨보세요. 당뇨 환자에게 좋은 통곡물 무첨가 제품은 광고비가 적어 가운데 칸에는 잘 놓이지 않아요. 포장지에 무가당 저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 첫 줄에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 등등이 보이면 카트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죠. 반면에 현미 70, 귀리 20처럼 식물 이름이 길게 적혀 있으면 대체로 믿을만 하죠. 같은 감자라도 튀기면 혈당 지수가 70이 넘지만 껍질째 쪄서 식혀서 샐러드로 먹으면 50대로 내려가죠.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덤분이 생겨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이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먹는 것보다 한 김 식힌 뒤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한결 완만해지죠. 짠맛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 양념을 세게 하는데 나트륨 과잉은 신장에 무리를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요. 김치나 된장, 젓갈은 적당히 드시되 시판 조미료, 라면, 스프, 소시지, 양념처럼 첨가된 소금은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아침 혈당을 재는 습관이 아직 안 들이셨다면 오늘부터 달력이나 노트 안쪽에 숫자를 한번 기록해보세요. 6월 25일 전날 저녁 간식 없음, 10시 취침,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해도 좋죠. 닷새만 지나도 본인에게 맞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95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통 그 전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찍 주무셨을 때 얘기고, 이렇게 원인을 찾고 바로잡는 과정이 약보다 값진 맞춤 처방이 되겠죠. 운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나이가 70인데 무슨 운동을 하고 손살해지시는 분들은 저는 10+3 법칙을 권해요. 아침 식후 10분 산책, 점심 10분 계단 오르기, 저녁 식후 실내 자전거. 허리가 약하면 의자에 앉아 발끝으로 책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분은 수건을 깔고 맨발로 공을 굴리는 족저 마사지만 해도 혈류가 활발해져요. 또 하나, 나무 그늘에서 심호흡을 하며 5분간 눈을 감아보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안정돼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독일의 12년 연구에서도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당뇨 위험이 45% 정도 높아진다고도 해요. 짧게라도 숨고르기 시간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통밀빵이 당길 때는 삶은 달걀, 채소를 끼워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설탕 없는 머스타드만 살짝 바르시고, 이렇게 드시면 10분 산책을 더하면 식후 혈당이 40 정도 덜 오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액상 과당이 들어간 과일만 요구르트, 과일즙, 건강 음료에도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고, 같은 사과라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편이 훨씬 더 좋고, 사과 반 개가 텁텁하다면 땅콩버터 티스푼 하나 곁들이세요.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더해줄 거예요. 집안일도 운동이 되죠. 걸레질, 빨리 넘기, 화분 돌보기, 손주 하나 올리니 전부 유산소의 근력에 해당되죠. 호흡을 3번 길게 내쉬고 천천히 동작을 이어가면 안전하고 효과가 크죠. 이렇게 하루 약 200칼로리만 더 소비돼도 한 달에 체지방이 1kg 이상 줄어들겠죠. 약은 사다리예요. 혈당이 매우 높을 때는 사다리를 붙잡고 빨리 내려오는 게 맞지만, 내려온 뒤에는 생활 습관이 초석을 다져 다시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죠.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져요.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어요.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 녹두의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우리 장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서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한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도 풍부한데,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겠죠.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인데, 이뿐 아니라 마늘은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거 아시죠?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드시면 되는데,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키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 맛있는 이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되는데,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도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이 혈관 질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녹두는 또한 혈당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져요.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죠.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5.9%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도 볼 수 있었죠. 팥은 쌀이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죠. 팥은 한의원에서도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데, 팥에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돼서 살이 찌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한테는 더욱 효과가 좋은데,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녹두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해요.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소 몸에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위나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이에요.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돼요.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중금속과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엔 상극이 될 수가 있죠.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녹두의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은 풍부한데,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녹두에 풍부한 칼륨이죠. 앞에서 얘기할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은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간혹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몸에 칼륨이 쌓이겠죠. 고칼륨 열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의 약화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도 예방되고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뭐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드시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드시지 않는데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드시는 채소라고 하는데, 깻잎에 대해 그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칠순이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이에요.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이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서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죠.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돼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랑 C,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복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이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K예요.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이에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 효과가 있는데,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이식하고 전이 되는 걸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또 고유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그래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또 이 깻잎에는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죠.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이에요.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이나 들어있는데,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나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는데,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이죠. 여러분, 이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나타내는 것은 페릴알데하이드랑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향균 작용으로 나타내요.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상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주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이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 이런 알러지 증상 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비타민 또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잔류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제일 많았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깻잎 뒷면에 보시면 까칠까칠한 잔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돼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돼요. 뭐 세척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돼서 보관하기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도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깻잎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죠.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깻잎도 드시는 방법이 중요한데,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은데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의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신 다음 섞어주면 되죠.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의 효과가 좋은 이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줘요. 또 깻잎을 넣고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을 뚫어주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드시는 방법은 깻잎 두부 계란전이에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주시고 두부 밥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주죠.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잘 섞어서 그리고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깻잎에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기를 바라요.